자, 오늘은 어쨌든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제목은 이성과 신앙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신앙과 이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과 신앙이란 제목 때문에 이성과 그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봅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이성이란 말을 참 많이 쓰고 철학에서뿐만 아니고 일상 사회생활에서도 그 친구는 참 이성적이다 또는 뭐 합리적이다 또는 뭐 뿐만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게 합리적 의심 이런 말도 유행을 하고 하는데 많이 들리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이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문제는 아마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 이데아들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이 이데아들의 세계는 참다운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엔텔레케이아, 즉 완전태, 엔텔레케이아는 가능성이 완전히 실현된 것을 완전태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완전태 중 하나가 신 그리고 순수이성인데 순수이성을 그런 완전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최고의 어떤 존재에 있어갖고 최고의 어떤 경지로 본 거죠. 어쨌든 이성은 알매 있어가고 금과 옥조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안 것이라야 진정한 알미지 다른 무슨 개인적인 직관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감각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아는 것은 참다운 알미라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통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알민 학문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성을 중시하는 학문이 오늘날 치면 과학이죠. 과학인데 과학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이라고 이야기되는 게 물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이성이 학문의 바탕이다. 도대체 그러면 이성이 무엇이기에 이 정도의 영광을 누리는 걸까? 이성은 일단 인식 능력입니다. 그죠? 이성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성과 대비되는 인식 능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뭔가를 알려면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 무엇인가를 좀 더 쉽게 또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감각의 능력인 감성도 인식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감성과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과 짝을 이루는 게 있는데 그 감성과 짝을 이루는 게 뭐냐 하니까 감성을 통해서 감각된 내용들을 식별하는 능력인 분별력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뭐 칸트 같으면은 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성이란 말 자체도 워낙에 다양해서 지성이란 말보다는 분별력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각 내용들을 식별하는 능력인 분별력도 인식 능력이다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이 나올 겁니다. 감성은 외부의 사물들이 지닌 감각적 특징들을 그때 거기에서 아는 겁니다. 그때 거기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황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 특정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이 감성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책상들도 보고 지금 전체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지금 감각적으로 색을 또 보고 모양도 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자면 보는 거죠. 그런 만큼 감각은 달리 말하면 현존에 관계된다. 현존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물이 다른 때, 다른 곳에서는 다른 감각적 특징들을 드러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온병이 여기에 있는데, 다른 어떤 상황으로 해가지고 불을 꺼버리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색이나 이런 음영이라든지 이런 게, 그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감각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다른 어떤 특징을, 동일한 사물도 다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때 감성은 그 감각적 특징들을 또 압니다. 다른 때 다른 곳에서는. 문제는 감성은 말이죠. 때와 곳에 따라 달리 주어지는 감각적 특징들을 비교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비교할 줄. 비교하는 것은 감성의 몫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은. 감각적 특징들을 비교하면 그 특징들의 동일성과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성과 차이, 같음과 다름을 알 수 있는데 특징들 사이에서 이런 감각적 특징들의 동일성과 차이를 아는 것은 분별력의 몫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만지고 예컨대 눈으로 보고 하면서 우리는 아 이것이 저거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보고 만지고 하는 것과는 그런 감성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분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수의 것들을 비교해서 그 동일성과 차이를 안다는 것은 그 다수의 것들에 머물지 않고 그 다수의 것들을 비교하고 차이를 찾아내고 동일한 걸 찾아내고 한다는 것은 그 다수의 것들을 넘어선다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을 갖다가 비교한다. 빨간색과 분홍색을 비교한다. 그래서 빨간색과 분홍색이 어떻게 다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색깔의 차원을 넘어서서 분별의 차원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교되는 것들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아는 분별력은 그것들의 동일성과 차이를 지적할 수 있는 개념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빨강색, 노란색 이런 식의 것도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 빨강색이라고 할 적에 그 빨강색이 무엇을 정확하게 감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실제 감각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는 빨강색들은 온갖 종류가 있고요. 온갖 종류가 있고 그래서 온갖 종류의 빨강색 중에서 빨강색 크는 그냥 하나의 빨강색 크는 거예요. 개념에 빨강색이라는 개념에 딱 들어맞는 실제 감각적인 빨강색, 감각되는 그때의 빨강색은 정확하게 적중되는 이 개념으로서의 빨강색에 적중되는 빨강색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을 동원함으로써 보편적인 어떤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감각은 철저히 개별적인데 분별한다, 감각들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다. 어떤 사태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개념을 담은 낱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거나 예를 비교한다거나 해서 설명하는 일 자체가 뭐죠? 분별력에 의한 기성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야 됩니다. 감각은 어떻게 해서 특정하고 개별적이냐 하면 그걸 예를 들면 이 분필이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분필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이것 이렇게 하면은 그다지 선명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개념을 쓸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비교해야 할 감각적인 내용들조차 개념적인 낱말들을 사용해서 지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각적인 내용들 자체가 개념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색깔들 하나하나 특정한 색깔들, 개별적인 색깔들은 전혀 개념들이 아닙니다. 그죠?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갖다가 분류를 하고 비교를 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 개념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 이 분필을 빙글빙글 돌립니다. 제가 지금 빙글빙글 돌리는 동안 감성이 보기에 색도 바뀌고 그림자 지는 모습도 바뀌고 모양도 바뀝니다. 그럴 때 시간이 흐르면서 때가 바뀌고 또 그 바뀌는 색과 음영과 모양이 차지하는 곳도 바뀝니다. 감성은 그렇게 바뀌는 것들을 비교할 수도 없고 종합할 수도 없고 통일시켜 하나로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성은 이 분필의 한 가지로 통일된 이 하얀색 있잖아요. 하얀색 할 때는 한 가지로 통일된 하얀색 하는 개념을 탁 집어넣어 가지고 아, 저 분필은 하얗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분별력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통일된 하얀색, 이 분필의 한 가지로 통일된 원통형, 이 분필의 한 가지로 통일된 음영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감성은.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 감각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각기 한 가지로 통일된 것들을 종합해서 인식하는 능력을 감성과 달리 따로 분리해서 지성이라 부르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분별력으로서의 지성입니다. 그럴 때 지성은 하얀색, 원통형, 음영 등의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안다고 할 때는 감각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종합을 하고 분류를 하고 통일시키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성이 그 개념들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획득하는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 아이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도해 두기로 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으로서의 지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성은 이 분필을 손가락으로 돌리면 그 감각적인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 가지로 통일시켜 하얀색이다, 원통형이다, 혹은 심지어 분필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는 있어도 그 감각적인 내용들이 왜 분필을 돌리면 변하는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감각적인 내용들이 왜 운동하고 변화하는가 그 원인을 알아내는 일은 변하는 감각적인 내용들을 종합하고 통일시켜 한 가지 대상으로 만드는 일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로 종합해서 통일시켜 가지고서 분필이다, 저것은 분필이다, 저것은 하얗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 분필 하얌, 저 분필의 원통형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따지는 일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엇이건 간에 운동하고 변화하는 원인을 알아내는 능력을 일컬어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것을 따지는 능력, 이것이 일단 이성입니다. 이성은 지금 당장의 것들을 개념적으로 분별해내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어떻게 왜 생겨났는가, 즉 어떻게 왜 결과되었는가를 따져서 헤아리는 인식 능력입니다. 분필을 쥐고 있던 손을 놓으면 그 분필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가, 분필에 대한 그 원인을 밝히는 일은 이성의 몫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것을 따지는 것은 모든 과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성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성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아내는 거고, 원인과 결과의 사이, 왜 하필이면 그런 원인이 그 결과를 낳는가에 관한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적인 법칙, 이런 걸,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거에 대한 규칙, 법칙, 이런 걸 찾아내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이성이다 하겠습니다. 이성은 그렇게 원인을 밝힐 때 과연 올바르게 밝혔는가를 따지는 일도 합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올바르게 밝혔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원인을 밝힐 때 무슨 근거를 사용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근거에 관한 또 따짐이 들어갑니다. 올바르게 근거를 동원했는가 이런 겁니다. 이성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힐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그 결과를 낳은 원인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한 근거가 과연 참다운 근거인가를 따져 묻는 일도 있습니다. 즉 근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근거에 대한 근거 막 이런 식으로 근거를 더욱더 깊이 있게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근거 또는 최종의 근거를 찾아 파고드는 것이 이성이다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 우주가 어떻게 나왔노 이러니까 신이 만들었다 이랍니다. 그럼 신이 뭐죠? 온 우주의 원인이 됩니다. 우주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신이 하필이면 왜 원인이냐? 근거를 갖다가 대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우주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근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신이 원인이고 우주는 결과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학적인 근거를 대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어디서 원인이 뭐고 이렇게 빅뱅이다. 엄청난 무한 에너지의 어떤 원점이 있다. 거기에서 그것이 폭발이 원인이 되어가 우주가 나왔다. 그럼 그 근거가 뭔데?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예,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이제 이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의 근거를 찾아가는 셈입니다. 물론 최초의 근거가 왜 최초의 근거인가를 따져 묻는 것도 이성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현존하는 온 우주의 구석구석의 상태들은 지금 당장 현존하는 거예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많은 이 모든 결과를 낳은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성을 동원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한히 많다고 하니까 이성의 짐이 갑자기 잔뜩 무거워지면서 이성 자체도 어리둥절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 무한히 많은 우주의 이 현상들 전체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하나하나의 원인도 문제가 되거니와 그 원인의 원인도 문제가 되거니와 온 우주 전체의 구석구석의 상태들의 원인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할 때 물리학적인 법칙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뉴턴의 작업이라든지 갈릴레오의 작업이라든지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지동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되어 가지고서 온 우주의 지금 상태의 결과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그 다음에 양자역학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성은 생각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전체 지금 쭉 읽으려고 하는 거는 이성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인은 결과보다 앞서야 하지 않겠는가? 원인이 결과보다 뒤늦을 수는 없을까? 결과보다 원인이 더 뒤에 따라오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이성은. 목적이란 것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일이 온 우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우리 방 안에서 일어난 일도 그렇고요. 이런 일이 결과되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물음을 던지며 생각합니다. 목적이 지금 당장 현존하는 온 우주의 구석구석의 상태들을 끌어내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하고서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적을 또 다른 차원의 원인이라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목적이 수단들을 끌고 간다. 자기에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이 힘이 있어서 자기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수단들을 막 이렇게 강화시키고 방해되는 것들을 약화시키는 어떤 힘이 작동한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오히려 지금 이 현 우주의 상태들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은 나중에 실현되는 것이니까 목적이 결과보다, 즉 원인이 결과보다 더 뒤늦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인이 결과보다 뒤늦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인은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성은 생각합니다. 원인에도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원인에 대한 원인, 원인에 대한 그 원인의 원인을 소급해서 찾아가다 보면 혹시 최초의 원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이성은 꽁알꽁알 생각합니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의 목적도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적의 목적의 목적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목적의 목적을 거듭해서 계속 추적해 나가다 보면 혹시 최종의 목적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우리가 오늘 모여가지고서 토마스 아퀴나스 공부를 해야 할까? 목적이 뭔데? 철학 공부를 해서 이성적 사유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이성적 사유를 높여가지고서 뭐에 그 높이는
그것의 목적은 뭔데? 또 물어봅니다. 이성적 사회의 능력이 더 강화되어야만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인생을 더 사는데 그 목적은 또 뭔데? 이렇게 자꾸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목적의 목적을, 기독교인 같으면 인생을 잘 살아야만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니까, 또 비기독교인들은 또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뭐 할 건데? 목적이 뭔데?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목적의 목적을 계속 추적해 나가다 보면 혹시 최종의 목적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목적. 최초의 원인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만약 최초의 원인이 없다면 원인의 원인을 계속 서급에 찾아가는 일은 결국 무모한 일이 되고 말 것 아닌가. 최종의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최종의 목적이 없다면 목적의 목적을 계속 추적해 가는 일 역시 결국 무모한 일이 되고 말 것 아닌가라고 이성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인 나로서 무모한 일을 한다는 것은 참담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고민하고 내가 생각을 해서 에너지를 낭비해 가면서 계속 무모한 짓을 해야 되느냐. 그거 자체가 참담하다.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 이 이성이 이런 걸 자꾸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한편으로 중시해 가지고요, 이성에도 욕망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성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펼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성 내 밑에 기반에 욕망이 있는 것 아니냐. 이성도 하나의 욕망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이성인 내가 설사 무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또는 뭐 욕망이 쉽게 살 수 없이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유가 이성인 내가 참담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초의 원인과 최초의 목적이 있다고 해야 한다, 이런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있다고 해야 한다고 해서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최초의 원인과 최종의 목적이 있다는 것과 그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성은 또 구분을 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성인 나의 입장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성인 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있다라고 한다고 실제로 있겠는가. 최종 목적과 최초의 원인이. 그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성인 나는 그 근거를 따져 묻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최초의 원인이나 최종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성인 나의 입장에 따른 것일 뿐 명석판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석판명함을 생명으로 삼아 작동해온 이성인 내가 이렇게 명석판명한 근거도 없이 뭐뭐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궁여지책일 뿐이고 이성인 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아닐 수 없는 것다. 이렇게 이성이 꽁알꽁알 생각합니다. 이에 이성인 나는 내가 한계를 지녔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성인 나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벗어나고 싶다. 한계는 뭐든지 벗어나고 싶은 거니까요. 어떤 한계든지 간에. 분별력인 지성이, 감성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서 벗어나듯이, 이성인 내가 분별력의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벗어나듯이 지성인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벗어날 수 있는 무엇인가 또 다른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상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서도 이성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를 넘어서서 성립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근거를 묻지도 찾지도 않을 것이다. 왜? 근거가 불분명한데도 최초의 원인이 있고 최종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냥 당위로서 당위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짓은 근거를 묻고 찾고 하는 것은 이성인 나 같은 능력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능력은 최초의 원인이나 최종의 목적이 그냥 있다고 할 것이다.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능력이 그 최초의 원인이나 최종의 목적이
그냥 있다고 하는 것은 이성인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성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성인 나를 참담함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여겨진다. 마침내 이성인 나는 그 능력에 굴복하면서 분별력인 지성의 힘을 빌려 그 능력에 이름을 붙이기로 한다. 무슨 이름을 붙여서 개념을 지칭하는 것은 이 분별력에 따른 거예요. 분별력인 지성의 힘이. 그래서 이름을 탁 하나 붙이기를 신앙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 신앙의 대상인, 글자가 두 번 더 하나 빼고요. 그 대상의 대상인, 그 신앙의 대상인 최초의 원인이나 최종의 목적에다가 신이라는 이름을 또 붙여봅니다. 이제 신은 신앙의 대상이지 이성인 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겠습니다. 최초의 원인, 최종의 목적, 이것은 전통적으로 신과 아주 신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엄청난 마치 근거인 양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성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갈라져 나옵니다. 이성의 영역은 근거를 따져 물어 가지고서 계속 따져 물어 가지고 근거의 근거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그것이 이성의 영역이고, 마침내 그러나 더 이상 근거를 물을 수 없는데 왠지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욕망이랄까요? 이런 것이 작동하는 데가 신앙의 영역이다라고. 신앙의 영역은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영역입니다. 이같이 두 영역을 구분하고 신앙의 영역을 기독교적인 신의 영역으로 할당하고 그 신의 영역을 이성으로 입증하고자 한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그에 앞선 수많은 철학적 신학자들의 사상들을 총괄해서 수용하면서 비판하고 극복함으로써 거대한 사상체계, 특히 가톨릭 신학체계를 완성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1914년 교황 피우스 10세는 이렇게 말하면서 토미즘, 즉 토마스주의에 따른 24개의 교리를 제시했는데요. 1914년 하필이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인데, 그때 교황 피우스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망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 토마스의 철학에서 주된 논제들은 이래저래 논쟁할 수 있는 견해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이래저래 논쟁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사상들이고 성 토마스의 사상은 그야말로 우리가 진리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래저래 논쟁할 거리가 대상이 아니다. 왜?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논쟁하면 안 된다. 그 논제들은 성 토마스 철학에서 주된 논제들은 자연적이고 신적인 일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 자연적인 학문, 자연에 대한 학문, 신에 대한 신적인 것에 대한 학문, 이런 전반적인 학문이 근거하는 기초들로 간주해야 한다. 출발점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 그 원리들이 치워지거나 어떻든 간에 손상된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일이 뒤따를 것이다. 즉 신성한 학문을 탐구하는 도제들이, 학생들이 교회의 판정에 의해 신적 계서의 교서를 담아 제시한 말들이 지닌 의미를 인지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성 토마스의 철학을 조금이라도 훼손한다거나 조금이라도 물리친다거나 하게 되면은 모든 교회, 그동안 가톨릭 교회 전체의 어떤 판정에 의해서 제시된 교리, 교설, 이것을 담은 말들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뭐죠? 성 토마스 철학이 가톨릭 교회 전체의 말하자면 교설, 교리의 도구마의 말하자면 독트린의 어떤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 성 토마스, 즉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은 그야말로 거의 성서 다음으로 이렇게 권위를 갖는 그런 사상이다 하겠습니다.
긴 역사를 거쳤는데도 전혀 약화되지 않고 이 정도로 위엄을 갖춘 것이 아퀴나스의 철학이다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그의 철학과 신학은 대단히 명쾌하면서도 복잡한 구도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하고 따지고 했을 것인데, 만약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신비한 구석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은 전혀 이런 어떤 지위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주장이나 학설이나 사상이나 철학은 명쾌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하는 저로서는 그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의 원전에서 그의 말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해설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신학대전이 가장 중요한 책인데 그 신학대전을 하다못해 영어로 번역된 거라도 이렇게 좀 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저 몇몇 문헌들을 참고해서 이래저래 엮어볼 뿐입니다. 일찍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섭렵했고 한국 가톨릭 철학회 회장을 지낸 장욱 선생께서 쓴 중세 철학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의 형이상학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셀 서양 철학사에 들어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적절히 참고를 해서 정돈을 해봤습니다.